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뭐가 있냐? 알고리즘을 성능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알고리즘 성능 분석. 그래서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할 때 우리는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간 복잡도는 이제 입력의 크기 플러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게 시간 복잡도도 그렇고 공간 복잡도도 그렇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알고리즘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공간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해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추가적으로 쓰는 공간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거 갖고 공간 복잡도가 우수한 알고리즘 나쁜 알고리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일부러 우리가 공간 복잡도를 더 써서 성능을 향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야? 메모이제이션. 그렇죠? 메모이제이션은 기억을 해야 되니까 뭐래? 공간 복잡도는 늘어나겠죠. 근데 시간 복잡도는 많이 줄여드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빅O라는 걸 쓰죠. 이 빅O는 분석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표기법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빅O를 쓰는데 이 빅O 분석할 때 주의해야 될 건 입력 크기. 입력 크기. 보통 그냥 배열인데 배열이면 입력 크기가 n이다. 배열 크기가 n이면 그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뭐 소수 판별 문제 이런 경우에 정수 하나가 들어온다고 입력 크기가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는 얘를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그 크기, 비트 크기일 수 있고 타이핑하는 크기 뭐 이렇게 되고 그래봤자 이제 로그 2냐 로그 10이냐 요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 크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 영일 배낭 같은 경우도 동적 프로그램 해결하면은 ONW예요. 근데 여기서 W가 무게인데 얘가 얘 때문에 지수 그 알고리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야 되겠고 이제 다중변수 비교. 방금 NW도 다중변수이고 다중변수가 언제 할 때 제일 흔하게 나오냐면 그래프 문제 할 때 나오죠. 그 노드의 크기 n 그리고 간선의 크기 m 이렇게 해서 m 플러스 m인지 nm인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로 그걸 뭔가 전환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이 다중변수를 쓰면 다중변수를 그냥 그걸로 비고를 표현하는 게 더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재기 알고리즘을 분석하려 그러면은 이제 재기 호출 트리를 그리고 노드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 그리고 각 노드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냐 이걸 이용해서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죠 솔직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도사 정리예요. 근데 도사 정리는 모든 재기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는 없고 표준 점화식이 되는 애. A, B, D 여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확률적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는 이제 확률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또 주의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선택 문제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반대자 논법을 한 거를 이용해서 분석했어요. 반대자 논법은 뭐냐면은 최악의 경우 입력이 뭐다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반대자 전략.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반대자 논법을 알고리즘 설계 기법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어떤 힌트는 주지만 반대자 논법은 설계할 때 쓰는 기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분석할 때 최소 얼마만큼의 비교가 필요하냐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볼 때 쓰는 거고요. 그래프 문제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또 주의해야 될 게 그 내가 문제를 풀 때 그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표현했냐 인접 리스트로 표현했냐에 따라서 엄밀하게 분석하면 비교가 달라져요. 보통 인접 행렬이면 n제곱이 뭔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달라진다. 그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추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얼마나 많이 가지치기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치기 되는 거를 조금
계산해 보기 위해서 뭘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몬테칼로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알고리즘 성능 분석과 관련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알고리즘 설계 기법들도 이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거, 분할 정보, 탐욕적 기법, 동적 프로그래밍, 동적 프로그래밍은 메모리제이션, 태블레이션, 대추적, 분기 안정법, 그리고 여기 하나만 써 있는데 근사 알고리즘이라는 거, 휴리스틱. 요 두 개 다른 거다. 요거 수정해야 되겠다. 휴리스틱하고 근사 알고리즘은 다른 거고. 근사 알고리즘은 수학적으로 보장해주고, 휴리스틱은 그런 보장을 못 해주는. 둘 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통 어떻게 만들어요?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확률적인 기법들도 우리가 살펴봤죠. 대표적인 게 빠른 정렬이고 또 빠른 정렬을 응용해서 빠른 선택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한 문제를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P와 NP 이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NP 완전이라는 개념.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혹시 그것과 유사한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지 또는 유사한 문제 해결해 본 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함정이 좀 있어요. 얘 똑같은 문제다 라고 풀었는데 아니었어. 그런 경우가 또 많아요. 뭔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접근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요겁니다. 이거 같은 문제 같아서 풀었는데 실제로는 뭔가 다른 특성이 있어서 같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잘못 풀어서 헛수고를 막 한 시간, 몇 시간 한 거지. 그럴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P와 NP 이야기. 이 P와 NP 이야기에서는 다루기 힘든 문제가 뭐냐. 그리고 NP 완전한 개념이 어떤 의미를 주냐. 그리고 내가 이런 다루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들을 많이 만났어요. 대표적인 게 정렬 문제, 선택 문제, 또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고 그래프 이론과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대표적으로 BF, DFS도 더 잘 이해했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방법도 조금씩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탐욕적인 알고리즘들은 많은 경우 뭘 이용한다? 모순을 이용한 증명. 그 중에서도 exchange argument라는 걸 활용합니다. 내가 선택한 거가 아닌 걸로 되어 있다는 게 모순임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괄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학습했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뭘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하고요. 이 설계, 분석, 구현 모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고 연습하면 그런 이제 코딩 테스트 같은 걸 만약 해보시고 하려면 요즘은 여전히 요즘도 기업들에서 코딩 테스트 하는 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한번 도전해 봐도 되고 이 수업에서는 그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선배 중에 승주라는 애가 있어요. 3학년 때 자기 실력을 테스트해 보고 싶다고 카카오 코딩 테스트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합격을 해버렸어. 그래서 학교 때려치고 취업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 학교는 졸업하고 해. 근데 여러분도 뭘 해볼 수 있어. 그 카카오 코딩 테스트, 배빙 코딩 테스트 이런 거는 졸업을 해야 시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가끔 코딩 테스트 도전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한번 경험해 보는 거지. 그런 경험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여러 번 해본다고 뭐 나중에 제 매트에 떨어졌던 애, 매트에 빵점 받았던 애 이런 걸 기억하고 있지 않겠지?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 좋겠고 한번 해결한 문제도 그냥 버리지 말고 메모를 좀 해놓고요. 저는
제가 푼 리트 코드 문제가 한 몇 개가 되더라?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엑셀로 쫙 정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요런 문제 갖고 시험 문제 내야지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요 문제에서 테스트 케이스는 뭐가 좋았고 뭐 어떻게 풀었고 이런 거를 메모를 해놓고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요즘 백준 또 문 닫았대. 근데 그런 사이트들 좀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 공간 복잡도도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또 클린 코드를 예쁘게 짜는 거 이런 것들을 혹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도 얘기했듯이 너무 자기의 코딩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고로 우리가 분석하는데 이 비고는 언제만 의미가 있어요? 입력 크기가 클 때만 의미가 있지 입력 크기가 작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다루기 힘든 문제도 크기가 작으면 동적 프로그래밍을 해서 지수 시간이 걸리는 것도 1분 내에 다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작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의 입력 크기의 범위를 잘 살펴보고 내가 어떤 정도의 복잡도를 가진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 테스트 연습할 때 입력 범위를 보고 이 문제는 n제곱 정도면 그냥 통과되겠구나. 그럼 너무 고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n제곱으로 만들면 통과가 안 되겠네. 그러면 더 효과적인 거를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력 범위를 잘 보셔야 될 거고 입력 크기를 고려할 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력 크기를 주의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 비교할 때. 그 다음에 요구하는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에 맞게 세부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n제곱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중이면 정렬은 수백 번 써도 돼요. 수백 번은 좀 아니겠지만 여러 번 쓴다고 해서 문제가 안 돼. 정렬은 n 로그 n이잖아요. n제곱보다 좋은 거니까 이 n 로그 n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n제곱에 문제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알고리즘에서도 OMM보다 느린 그래프 알고리즘 있으면 BFS나 DFS를 여러 번 써도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BFS, DFS 써서 뭘 걸러내고 또 하자.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내가 만드는 알고리즘 설계하는 그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뭐다라는 게 알고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애들은 여러 번 써서 뭔가 입력을 계산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눈다든지 문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니까 전수조사만 잘 만들 수 있으면 솔직히 아주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만 잘하면. 그래서 재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잘 짜고 봤더니 메모이제이션 하면 돼. 그럼 메모이제이션 하시고요. 메모이제이션 아니라 대추적할 부분들이 있어. 대추적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 다 풀 수 있어요. 오히려 태블레이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조사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복답 제거를 다 구한 다음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 조사 순서를 잘 설정해서 조사해서 중복되게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끝나고 나서 정렬해서 답 주는 것보다는 정렬된 순서로 답이 나오게 조사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전 처리할 게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 무조건 전수하기보다는 뭔가 정렬해 놓고 전수조사하면은 조금 더 가지치기가 수월하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보통 재기적으로 구현해야 되겠고 배제할 게 있으면 대추적하시고 재기호출 수도 줄이면 좋겠고 재기호출 수를 줄여도 좋고 재기호출에서 변하는 인자수를 줄이는 것도 메모이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를 잘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재기적으로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잘 만들 수 있으면. 근데 재기 알고리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뭐 하고 여기서 요를 루프로 돌리는데 뭐 해서 넣고 그 했던 거를 취소하고 다시 돌리고 그러면 이렇게 그 재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전수를 통해 구하는 값의 범위가 작으면 거꾸로 접근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 자리 짝수 만들기는 차라리 만들지 그렇게 해서 전수 조사하는 것보다는 100부터 998까지 가면서 100을 만들 수 있는지 101을 만들 수 있는지 보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고요. 재기적으로 하지 않고 BFS, DFS 노드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또 전수조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보다는 그냥 저걸로 만들고 대추적이나 메모이제이션을 추가해 보는 게 이제 좋은 거고요. 전수조사에는 경우 수가 많으면 이제 분할 정복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데 분할 정복은 이렇게 크게 개선을 못 시켜요, 보통.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전수조사하면 n제곱인데 얘를 이제 그 합병연습처럼 반반해서 했더니 n 로그 n이 되는 그런 거 정도니까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경우의 수가 많으면은 탐욕적인 방법으로 가능한지 동적 프로그래밍, 대추적 분기 안정법, 근사 알고리즘 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호출이 많으면 메모이제이션 하시는 거고 이제 메모이제이션 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알아요. 이 부분 구조로부터 점화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은 이제 전수조사를 재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부터 차례대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태블레이션이 되겠고요. 이 태블레이션 할 때 그 최적화 문제는 최적 원칙 아니면 최적 부분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부분 구조를 가진다는 거는 큰 해가 작은 문제의 해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이제 그 최적 원칙은 이 작은 문제의 해가 또 그 해의 최적해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단 경로는 그 최적 원칙을 만족하지만 최장 경로는 최적 원칙을 만족 안 하는 거죠. 최적 원칙이나 최적 부분 구조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해는 답을 구한 후에 그 답을 구한 경로를 되돌아가면서 해를 구성하는 방식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일 배낭 문제를 동적 프로그램 해결하면은 최대 이득이 뭔지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최대 이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넣는지 알아보려면 그 테이블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얘를 만든 건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게 똑같아요, 비용은. 추가 공간을 써서 내가 만들어가면서 정보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 그냥 원래 테이블에서 거꾸로 가서 구하나 비용은 똑같다. 오히려 공간만 안 쓰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고요. 대추적 분기안정법은 가지치기를 많이 하자는 건데 여기서는 프로미싱 함수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가지치기 할지 이 프로미싱 함수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분기안정법은 그 분기안정법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최고 우선 분기안정법이에요. 최고 우선 분기안정법은 뭘 직접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면 노드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하냐면 우선순위 Q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또 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한계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로 탐색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얻는 답이 그거의 한계. 그게 최소의 한계일 수도 있고 최대 한계일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 다를 텐데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계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추적은 이제 그냥 조사 순서는 안 바꾸는 거죠.
조사 순서는 원래 우리가 점수선 그대로 가되 이제 가지치기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분기 한정은 아예 조사 순서를 그 원래 순서와 다르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답을 좀 더 빠르게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답을 빠르게 찾아가면 나머지는 배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말이 조금 다른데 난해 문제는 근사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고 근사 알고리즘이나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탐욕적인 방법을 응용할 수 있는데 아니면 로컬 서치 같은 기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근사 알고리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 오차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근데 휴리스틱 알고리즘들은 그 오차를 수학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할 정복에 대해서는 원 문제를 같은 유형의 규모의 작은 문제로 분할할 수 있고 이때 몇 개로 분할하냐 또 규모가 어떤 수준으로 작아지냐 규모가 빠르게 밑으로 갈수록 좋겠죠. 그렇죠? 더 작게 분할되는 게 좋을 거고 너무 많이 분할돼도 여러 개로 분할돼도 안 좋을 거고요. 모든 소문제가 같은 크기면 도사 정리로 쉽게 또 분석할 수 있고요. 소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들을 결합하여 큰 문제의 답을 구해야 되는데 요때의 일의 복잡도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반쪽에서 하는 전형적인 그 분할 정복은 요 반쪽에 쓸 때 요거 갖고 결합할 때 비용이 선형이어야 돼. 선형이 안 되면 이제 n 로그 n이 안 되고 그냥 여전히 n 제곱이 됩니다. 확률적 알고리즘은 성능이 매번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매우 우수한 경우가 많고요. 빠른 정렬, 아이셀렉 같은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택 문제는 정렬 문제보다 쉬운 문제이고 선택 문제는 이제 ON, 정렬 문제는 N 로그 N 수준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선택 문제는 대부분 토너먼트 방식을 이용하면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N과 N. 아직까지 비교하지 않은 애들을 먼저 비교함으로써 뭔가 유리한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 문제는 문제의 적합한 형태로 그래프를 먼저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쓰는 게 인접 행렬 아니면 인접 리스트가 되겠고요. 보통 방향 그래프면 이제 인접 행렬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방향 그래프이더라도 이제 진입 정보가 필요 없으면 인접 리스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래프 문제들은 그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 간선 목록만 정렬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이제 뒤에 설명되겠지만 크루스칼 알고리즘 쓰는 자료 구조가 뭐예요? Union, Find, Disjoint, Set 자료 구조 이런 두 가지가 되겠고요. 걔는 무방향 그래프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주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Union Find는. 근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그 Union Find로는 주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너비 우선은 Q, 깊이 우선은 스택. 근데 깊이 우선은 스택을 안 쓰고 재기적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제 비스트 배열의 그래프에서는 트리는 그게 필요 없는데 그래프에서는 비스트 배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노드를 어디서 처리하냐? 팝했을 때 처리하냐? 집어넣을 때 처리하냐? 이런 것들이 문제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팝했을 때 노드를 많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너비 우선으로도 되고 깊이 우선으로 되면은 보통 너비 우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무방향은 보통 BFS, 방향은 보통 DFS로 많이 해결합니다. 물론 문제의 종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최단 경로 문제는 그냥 비가중치 그래프면 간선수가 이제 그
최단 경로를 나타내니까 그냥 BFS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가중치가 양수이면 다익스트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익스트라는 출발 노드가 주어지면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뭘 찾아줘? 최단 경로를 찾아주죠. 근데 우리가 모든 노드까지 최단 경로가 필요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 지점까지의 최단 경로만 필요해. 그리고 좋은 추정 방법이 있으면 다익스트라를 쓰는 게 아니라 A-스타 알고리즘을 우리가 쓴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구현할 때 구현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게으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에요. 그거는 이제 무선 큐어에 계속 넣는 거지. 원래는 노드 수만큼만 넣고 노드 한번 빼면 다시 안 넣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넣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버전이고 나중에 프림도 게으른 프림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고 음의 주기 없는 가중치 그래프는 벨만 포드가 있고 플로이드 워셜이 있어요. 벨만 포드는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를 구해주고 플로이드 워셜은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줍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APSP를 한 번 수행하는 것이 SSSP를 N번 수행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입니다. 즉 벨만 포드를 출발 노드를 N개를 이용해서 N번 수행하는 것보다 플로이 워셔를 한 번만 수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음의 주기가 없어야 됩니다. 음의 주기가 있으면 이제 계속 돌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 알고리즘들은 음의 주기를 발견했다고 신고하고 멈춰요. 멈추는데 그러면 벨만 포드에서는 음의 주기를 어떻게 찾죠? N번까지 하는 거야. N번까지 했는데도 계속 줄어들어. 그러면 이제 주기가 있는 거고요. 플로이 워셔는 쭉 다 하고 나서 이 대각선에 있는 값이 원래는 000이어야 되는데 음수가 있으면 이제 그 음의 주기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단 경로와 웹판원 문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웹판원 문제는 이제 최단 경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노드를 하나만 거쳐도 되고 둘 거쳐도 되고 상관없는데 웹판원 문제는 어때요? 모든 노드를 거쳐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MST 문제로 가면 이제 컷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증명할 때 컷 개념. 그래서 최소 신장 트리를 우리가 찾는 알고리즘에는 프림과 쿠스칼이 있고 프림은 힙, 쿠스칼은 유니언 파인드 잘 보셔 쓰고요. 이 프림은 거의 다익스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유니언 파인드를 우리가 구현할 때 원래 올바르게 구현하면은 배열이 두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parent 배열, 크기 배열 두 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하냐면 find 함수를 구현할 때 경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도 다 리더를 parent를 가리키게끔 parent가 리더가 되게끔 바꿔주는 거죠. 그 경로 압축. 그래서 경로 압축만 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로그 n이 되는데 경로 압축도 하고 크기도 이용해서 결합을 하면은 상수 비용이 된다. 분할 비용이. 근데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경시대에 보면은 이제 크기 이용하지 않고 번거로우니까 그 경로 압축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했던 거니까 P, MP 얘기들. P와 MP는 결정 문제에 관련된 결정 문제 가지고 논했어요. 왜냐? 이 결정 문제는 이 다일 변환 같은 개념이 필요한데 이제 결정 문제는 답이 yes or no니까 얘를 받아서 변환한 다음에 그것에 답을 주면 그게 답이에요. 얘의 답.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있고 변환이 있고 B가 있고 얘가 답이 yes or no로 나올 거죠. 그럼 얘의 답은 요게 답이에요. 요게 웹판원이고 뭐 여기가 네 문제다. 그러면 변환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걸 해결하면 yes or no가 나올 텐데 만약에 결정 문제가 아니면 얘가 뭘로 나와? 내 문제의 어떤 해로 나오겠죠. 그럼 내 문제 해를 또 뭘로 바꿔줘야 돼?
웨폰은 해로 바꿔줘야 돼요. 얘는 안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결정 문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뭘 안 해도 쉽게 이 변환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따져보니까 결정 문제와 최적화 문제는 수준이 같은 문제다.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면 결정 문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고,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최적화 문제도 이 결정 문제를 다차 시간번 질의해가지고 보통 해결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방법이 이진 탐색하면서 얘를 이제 로그 n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적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NP의 뜻은 non-폴리노미얼이 아니라 non-deterministic 폴리노미얼, 비결정적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 NP 문제라 그러고, 이 NP 문제들 중에 아직까지 P인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더라. 뭐냐? 이걸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NP 완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요 NP 이런 문제들 중에 NP 완전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중에 하나만 해결되면은 모두 해결될 수가 있다. 모든 NP 문제들이 P가 된다. P equal NP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애들이 다 또 NP에 이런 최적화 문제나 상호보안 문제들은 NP에 속하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알고리즘은 합병정렬. 대표적인 분할정보 알고리즘으로 합병정렬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할 때 빠르게 하는 스퀘어 멀티플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거 알아두실 필요 있고, 빠른 정렬을 알 필요가 있는데, 빠른 정렬보다는 거기서 쓰는 뭘 알아야 돼? 분할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얘 기준으로 작은 거 있죠? 큰 거 이쪽으로 옮기는. 걔를 또 어디서 써요? Rselect에서 쓰죠. 그 다음에 BFS, DFS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위상정렬도 배웠는데 위상정렬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방향 그래프를 이렇게 정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익스 알고리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이 워셔 알고리즘, 음의 주기가 있을 때 이제 찾는 요거 알아두고, 프림 크루스칼 알 필요 있고, 이 프림 크루스칼에서 유니언 파인 자료 구조를 꼭 기억해 둘 수 있으면 되겠고,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 세그멘트도 스트링 매칭 중에서도 KMP 같은 경우는 알고 있으면 혹시 뭐 문제 나왔을 때 스트링 매칭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잘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로는 선택 문제, 최단 경로 문제, 부문집합 합 문제, 영일 배너 문제, 웹판원 문제, 엔퀸스 문제, 종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뭔지는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문제들이에요. 엔퀸스 문제는 대추적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undecidable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그러면 종료 문제는 undecidable 하다. 어떤 프로그램이 종료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얘기했는데 수업 통해 알게 된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재미났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고생 알고리즘보다 빠른 고생 알고리즘 있다. 그게 뭐예요? 카라슈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기반 알고리즘 한 개는 n 로그 n이에요. 근데 실제 그러면 그거보다 빠른 게 없냐? 우리 또 뭘 주죠? 많이 써요. 버킷 정렬, 버킷 정렬을 또 은근히 많이 문제 풀 때 활용을 합니다. 선택 문제 시간 문제부터는 ON이고요. 그리고 전체 크기를 매우 작은 구간을 나누어서 각 구간에 알고리즘 적용하는 것은 전체 구간에 알고리즘 한 번 적용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Dselect라는 게 있는데 걔는 5개씩 나눠서 5개씩을 정렬해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선형이라는 거죠. 전체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뭔가 그 조그만 거에 비싼 연산들을 하더라도 전체로 치면은 선형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뭐 이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 안 한 것 같은데, 동적 프로그램,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그 우리가 보는 태블레이션 메모리제이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 예전에 그 연구했던 데서 그 돈을 받았는데 그 이런 거 연구한다고 하면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속이느라고 지었던 이름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얘기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가 그래도 뭔가 그 어디 가서 요구했을 때 그 잘할 수 있는 언어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자바가 됐든 C++이 됐든 파이썬이 됐든 모든 하나는 내가 자신 있게 뭔가 어떤 문제를 풀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언어를 잘 쓰려면 그 언어의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언어의 특성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파이썬을 잘할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각각마다 다 그 알아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한 기준에 따라 정렬을 못한다. 3학년이 그러면 좀 곤란해요. 정렬은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정렬을 하려니까 아직도 정렬함수를 짜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왜 정렬함수를 짜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정렬을 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 수업에서 빠른 정렬, 합병 정렬을 짰지만 실제 그거는 연습 삼아 그런 거고 실제 어떤 프로그램 콘테스트에 내가 하는데 아니면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 소팅을 짜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소팅을 그냥 라이브러리 있는 거 갖다가 써야 되지. 그리고 BFS, DFS, 유니언 파인 이런 것들은 또 어디에 없어. 라이브러리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같은 것도 라이브러리에서 가다가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큐도 내가 잘 쓸 줄 알아야 되겠지. 근데 우선순위 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거기에 기준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내가 잘 할 수 있어야 이제 수월하게 어떤 이거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